마늘 냄새 난다. 멍청한 아시아인들! 짱깨들은 지들 머리처럼 돌 가지고 놀더라 돌대가리들. 그렇게 박철민과 한인 노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던 하버드, MIT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인종차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철민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고 각 대학교 총장은 이 학생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보도까지 했습니다. 화면을 2번 누르면 큰 복이 들어옵니다. 그 공원에는 수학 유튜버가 와 있었습니다. 그가 낸 문제를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하버드 수학과 MIT 수학과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도 풀지 못한 수학 문제를 허름한 차림의 75세 한국인 노인인 박철민이 풀어낸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편견과 오만을 깨뜨린 한순간의 기록입니다. 이 영상이 즐거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실력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나오는 법이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 11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리버사이드 공원은 단풍으로 물든 나무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버드 대학교와 MIT가 있는 지역답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공원 한편의 정자 아래에서는 한인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6명의 노인들이 2개의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75세의 박철민이었습니다. 회색 스웨터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는 그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재미교포 노인이었습니다. 박철민은 40년 전 한국에서 이민을 온 1세대 교포였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집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었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이제는 연금으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이곳에서 바둑을 두며 고국의 향수를 달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철민이 형, 이번엔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맞은편에 앉은 김봉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70대 초반인 김봉수는 한때 뉴욕에서 택시를 몰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성급하구만. 박철민이 바둑돌을 만지작거리며 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옆 바둑판에서는 이웃에 사는 정구영과 최만수가 대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2 사람 모두 한국 전쟁 이후 이민 온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둑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자 정신적 위안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바둑을 안 두더라고요. 정구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컴퓨터 게임만 하지. 세상이 변했어요. 우리 때와는 다르죠. 최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민은 조용히 바둑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신중했습니다. 매 수마다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바둑은 그에게 있어 인생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한 수 한 수가 모두 의미가 있었고 성급한 판단은 전체를 망칠 수 있었습니다. 정자 주변에는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온 사람들, 조깅을 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철민이 형은 정말 바둑을 잘 두세요. 김봉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박철민은 잠시 손을 멈추고 멀리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죠. 사실 박철민의 아버지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고 바둑과 장기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바둑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맨손으로 미국에 온 뒤로는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민 생활의 현실은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생계에 대한 압박감.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둑은 그에게 유일한 정신적 안식처였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자 공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대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지역 특성상 하버드나 MIT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자 근처로 5명의 젊은 남성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대화를 들어보니 명문대 학생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학과 모임 어땠어?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또 불가능한 문제를 내주셨어. 아마 이번 학기에 풀 사람은 없을 거야. 다른 한 명이 답했습니다. MIT 수학과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 그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며 정자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적 우월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명문대 수학과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넘쳐났습니다. 박철민과 다른 노인들은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바둑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5명의 대학생들이 정자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바둑을 두고 있는 한인 노인들을 발견하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은 곧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게 뭐야? 돌놀이? 그중 가장 키가 큰 학생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브래드였고 MIT 수학과 3학년생이었습니다. 바둑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시아인들이 하는 게임. 옆에 서 있던 금발의 학생이 답했습니다. 하버드 수학과 2학년생인 제이슨이었습니다. 멍청한 아시아인들이 돌만 굴리고 있네. 또 다른 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내어 한인 노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인 노인들은 영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어조와 표정에서 비웃음의 의미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러블을 피하고 싶어서 그냥 바둑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브래드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봐봐, 이 할아버지들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꼬리를 당겨 찢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아시아인 비하 제스처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제이슨이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마늘 냄새가 진동하네. 이 동네에 왜 이렇게 아시아인들이 많아? 미국에 와서는 미국식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냐? 왜 자꾸 이런 이상한 게임을 하고 있지? 3번째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박철민의 손이 바둑돌을 잡은 채 멈췄습니다. 40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것은 드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작은 근육들이 경직되었습니다. 김봉수와 다른 노인들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들의 제스처와 표정, 어조에서 자신들이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야, 할아버지들아. 브래드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는 미국이야. 아시아로 돌아가서 그런 거나 해. 마침내 박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40년간 쌓인 인내와 슬픔 그리고 조용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말을 가려서 하시오. 박철민이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브래드와 친구들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들은 이 조용한 노인이 대답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 영어를 할 줄 아는구나. 제이슨이 과장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노인네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봐, 할아버지. 여기는 MIT와 하버드가 있는 곳이야. 우리는 세계 최고의 명문대 학생들이고. 브래드가 자랑스럽게 가슴을 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다른 학생 중 하나가 박철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저 낡은 옷 좀 봐. 아마 차이나타운에서 설거지나 하는 사람일 거야. 그러게. 우리는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들이라고. 또 다른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박철민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화가 아니라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도 그런 오만함을 가졌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복의 젊은이. 박철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법인데 너희들은 아직 모르는구나. 뭐라고? 브래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지식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우리가 누군지 알아? 주변에서 산책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나이든 아시아인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봉수와 다른 한인 노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서봤자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형, 그냥 두세요. 김봉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젊은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MIT와 하버드 수학과야. 제이슨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박철민은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곧 이 젊은이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한인 노인들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을 때 공원 한쪽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스태프들이 장비를 나르고 있었고 대형 화이트보드와 전문 카메라들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촬영하기로 한 거 맞지? 브래드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순간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맞아. 매스 챌린지 유튜브 채널 촬영이야. 제이슨이 흥분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나갈 차례구나. 매스 챌린지는 수학 문제를 다루는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구독자가 500만 명이 넘는 인기 채널이었고 매주 다양한 수학 문제들을 출제해서 일반인들과 학생들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MIT와 하버드 학생들을 초청해서 하는 특별편이 가장 인기가 높았습니다. 채널의 진행자인 데이빗 워너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스탠포드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는 수학 교육 컨텐츠 제작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수학의 재미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빗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MIT와 하버드의 수학과 학생들이 우리와 함께 도전에 나섭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깅을 하던 사람들, 산책을 나온 가족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진 다른 대학생들까지 점점 더 많은 관중들이 모였습니다. 브래드와 친구들은 급히 한인 노인들에게서 떨어져 촬영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곧 자신들의 실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MIT 수학과 학생들입니다. 브래드가 카메라 앞에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버드에서 왔습니다. 제이슨도 거들었습니다.
데이빗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푸는 분에게는 $1000를 드리겠습니다.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 적혔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외계어 같은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편미분 방정식의 응용 문제입니다. 대학원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빗이 설명했습니다. 브래드가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에게 식은 죽 먹기죠. 그는 자신만만하게 마커를 잡고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MIT와 하버드 학생들도 각자 종이를 들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명문대 학생들의 실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예상과 달라졌습니다. 브래드의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 있게 적어나가던 수식들이 중간에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짜증나, 왜 안 풀려? 브래드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이슨은 아예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봤지만 역시 막혔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지만 같은 지점에서 또 막혔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명문대 학생들도 못 푸는 문제구나. 생각보다 어려운가 봐. $1000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건 아니네. 데이빗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30분이 지났습니다. 혹시 다른 분 중에서 도전해 보실 분 계신가요? 브래드는 땀을 흘리며 화이트보드 앞에서 계속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처음과 달리 많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정자에서는 박철민과 다른 한인 노인들이 여전히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의 시선은 가끔 화이트보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거리에서도 수식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철민이 형, 저기서 수학 문제를 푸는 모양이네요. 김봉수가 말했습니다. 박철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묘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45분이 지나자 브래드가 마침내 포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포기했습니다. 명문대 학생들이 모두 실패한 것입니다. 데이빗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관중분들 중에서 도전해 보실 분 계신가요? 정말 아무나 좋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자에서 일어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이었습니다. 박철민이 화이트보드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자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젊은 학생들에게 모욕을 당했던 그 한인 노인이 수학 문제에 도전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브래드와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뭐 하려는 거야? 제이슨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수학 문제를 풀겠다고? 웃기네. 브래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빗 워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이든 아시아인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채널 원칙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문제에 도전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데이빗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MIT와 하버드 학생들도 못 푼 문제를 저 노인이 풀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관중 중 한 명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박철민은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편미분 방정식의 복잡한 형태였지만
그의 눈에는 익숙한 패턴으로 보였습니다. 브래드가 옆에서 비꼬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해하실 수 있어요? 박철민은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마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변수 분리법의 기본 공식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는 적분 변환을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는 경계 조건을 대입했습니다. 관중들이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의 손놀림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45분 동안 명문대 학생들이 씨름했던 문제를 그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맞아? 제이슨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브래드는 말없이 박철민의 풀이를 지켜봤습니다. 놀랍게도 각 단계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시도했던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으로요. 7분이 지나자 박철민이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최종 답이었습니다. 데이빗이 급히 자신의 노트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갔습니다. 이것은 데이빗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정답입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와, 대단하다. 저 할아버지 누구야? MIT 학생들도 못 푼 걸 7분 만에. 브래드와 친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비웃던 그 노인이 자신들이 못 푼 문제를 단숨에 풀어낸 것입니다. 박철민은 조용히 마커를 내려놓고 데이빗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데이빗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혹시 어디서 수학을 공부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박철민이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관중들의 놀라움이 가라앉기도 전에 데이빗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아직 하나의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상금을 $5,000로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틀리시면 아까 받으신 $1,000도 반납하셔야 합니다. 관중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5,000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이미 획득한 상금까지 잃는 위험한 베팅이었습니다. 데이빗이 새로운 화이트보드를 끌어왔습니다. 세계적인 수학자들도 고전하는 문제입니다. 리만 가설과 관련된 응용 문제로 프린스턴의 클레이 수학연구소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문제가 화이트보드에 적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제타 함수와 복소수 이론이 얽혀있는 고도의 수학 문제였습니다. 브래드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정말 위험해요. 이 문제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다루는 최고 난이도 문제라고요. 하지만 박철민은 이미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반가움이 스쳐갔습니다. 이 문제. 박철민이 처음으로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2015년 국제수학연맹 학회에서 본 문제군요. 관중들이 놀랐습니다. 방금까지 어눌한 영어를 쓰던 노인이 갑자기 완벽한 발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데이빗도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그 학회에 참석하셨던 건가요? 박철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이 문제의 변형을 발표했었습니다. 브래드와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박철민이 마커를 들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박철민의 필체가 더욱 정확해졌고 수식을 적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는 복소 해석의 고급 기법들을 차례로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는 리만 제타 함수의 특성을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해석적 연속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함수 방정식을 활용한 변환을 적용했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수학의 예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15분이 지나자 박철민이 중간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은 추가적인 증명까지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확장 증명이네요. 관중 중 수학과 대학원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침내 박철민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완벽한 증명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몇 분간 풀이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그것도 원래 문제보다 더 확장된 형태로 해결하셨네요. 관중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브래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환호가 가라앉자 데이빗이 박철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철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관중 중에서 한 명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박철민 교수님이신가요? 모든 시선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시아계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MIT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수입니다. 제가 대학원생일 때 교수님의 논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박철민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김성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위상수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하셨던 그 박철민 교수님 맞으신가요?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신. 공원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박철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데이빗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혹시 1983년에 필즈상 후보까지 올랐던 그 박철민 교수님이신가요? 필즈상? 브래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필즈상이 수학계의 노벨상이라는 것은 수학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철민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때도 있었지요. 김성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4차원 다양체의 특이점 해석 논문은 아직도 이 분야의 고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박철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어려웠고 제 아들이 학생운동에 연루되어 모든 것을 버리고 미국으로 와야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 전의 아픈 기억이 공원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박철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가족을 먼저 책임져야 했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며 아이들을 키웠지요. 수학은 너무 오래 손을 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래드와 친구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비웃던 사람이 세계적인 수학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둑을 두면서 수학적 사고는 계속 유지하고 계셨던 거네요. 김성수가 말했습니다. 박철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바둑도 수학입니다. 조합론과 게임 이론의 응용이지요.
데이빗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40년간 숨어 지내던 전설적인 수학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날 오후 촬영된 영상은 그날 밤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제목은 아시아인을 무시하던 MIT 하버드 학생들, 전설의 수학자 앞에서 무릎 꿇다였습니다.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첫 12시간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24시간 후에는 500만 뷰, 48시간 후에는 10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지식인의 모습이다. 겸손하지만 깊이가 있는. 인종차별하던 학생들 표정 변하는 거 보소. 크크크. 이 영상이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40년간 숨어 지낸 천재 수학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이야. 세탁소를 운영하면서도 수학을 포기하지 않은 진짜 학자의 정신. 각종 언론들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의 언론들도 뒤따랐습니다. 조선일보 40년 만에 나타난 천재 수학자 미국 명문대생 굴복시켜. 중앙일보 세탁소 운영하던 서울대 교수 세계가 주목하다. 한겨레 인종차별 당한 재미교포 실력으로 답하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는 이 영상이 큰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랫동안 겪어온 인종차별과 편견에 대한 통쾌한 반격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MIT와 하버드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MIT 총장, 우리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성과 포용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버드 수학과 박철민 교수님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학생들의 행동은 우리 대학의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국제수학연맹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철민 교수의 수학적 업적을 재조명하고 그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진정한 학문의 가치는 나이나 국적, 현재의 직업과 무관하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 후 같은 공원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박철민은 평소와 같이 정자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중이 있었습니다. 브래드, 제이슨, 그리고 다른 MIT 하버드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서 박철민의 바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브래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철민이 바둑돌을 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박철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은 아직 젊잖아. 세상에는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단다. 김봉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철민이 형, 이 젊은이들이 며칠째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철민이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뭘 기다렸지?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실 수 있을까요? 브래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수학도 좋고 바둑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인생에 대한 조언이라도. 박철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둑판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바둑부터 배워보자. 바둑은 인생과 닮아 있거든. 브래드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주변에 둘러앉았습니다.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나? 박철민이 물었습니다. 계산. 아니면 전략인가요? 브래드가 답했습니다. 박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겸손이야.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둑에서 지게 되어 있어.
인생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똑똑하다. 그건 분명해. 하지만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야. 박철민이 첫 수를 두며 말했습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는 거고 지혜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거지. 그럼 저희가 교수님께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뭔가요?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박철민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 아닐까? 멀리서 데이빗 워너가 소형 카메라로 이 장면을 조용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큰 제작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자 박철민이 바둑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도 와도 될까요? 브래드가 물었습니다.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와라. 다만 한 가지 약속해야 할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여기서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줘야 해. 특히 너희들처럼 어린 학생들한테. 박철민이 학생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지식은 나누면 늘어나는 거야. 학생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의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진정한 스승의 모습, 교만한 제자들을 용서하고 가르치는 전설의 교수였습니다. 이 영상도 수백만 뷰를 기록했지만 댓글들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이다. 복수 대신 용서를, 분노 대신 가르침을 선택한 진짜 어른. 나이가 들수록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 영상이 그것을 보여준다. 카메라가 석양을 배경으로 공원의 전경을 비추며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정자에서는 여전히 한인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젊은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가르침 속에서 꽃핀다. 그리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편견과 차별이 존재했지만 이 작은 공원에서만큼은 나이와 국적, 그리고 현재의 직업을 넘어선 진정한 배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40년 만에 다시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실도 교단도 없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오가는 그런 교수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에 저 역시 큰 힘을 얻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